2022년 한국 영화 최고의 문제작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VOD로 공개되었습니다. 거의 50일 가까이 해결아리를 하던 팬 여러분들에게는 이토록 기쁠 수가 없을 겁니다. 마침내 우린 스마트폰이든 태블릿이든 모니터든 할 것 없이 어디서든 붕괴될 준비가 된 겁니다. 사실 지난 일주일간 집안 TV와 스크린으로 헤어질 결심을 몇 번이고 돌려보느라 바빴습니다. 십수번을 다시 본 후에야 말을 꺼낼 용기가 생기네요. 이번에 저희가 리뷰할 영화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고요. 저는 백년의 영화 김노엘입니다. 자의식 과잉의 시대에 로맨스는 가능할까요? 현실이 카메라 속보다 더욱 잔혹한 시대에 스릴러는 가능할까요? 사랑이란 뭐고 죄악이란 대체 뭘까요? 그래서 대체 그 모든 것을 담은 오늘날의 영화란 뭘까요? 이런 질문은 박찬욱이 영화를 찍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올 때면 꼬리표처럼 따라붙곤 했습니다. 그래서 박찬욱이 제시하는 비전, 그가 정의하는 세계는 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 말이죠. 헤어질 결심이란 작품은 그래서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박찬욱은 이 영화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고 증명하라는 도전에 직면한 모두를 대신하여 외칩니다. 자신에겐 대답할 이유가 없다고요. 대신 그는 묻지 말고 직접 보라는 듯이 관객들을 그 지점 가운데 어딘가로 끌고 갑니다. 마치 이래도 이걸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냐며 되묻기라도 하듯이 말이에요. 헤어질 결심이 그리는 세계에는 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안개 같은 모호함과 조수 같은 격차, 절벽 같은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고고한 것도, 추악한 것도, 진실도, 거짓도 무엇 하나 정의될 수 없어요. 그저 체념하듯 탈출하거나 미련을 놓지 못한 채 남겨질 뿐입니다. 해방이란 이름으로 안개 낀 해변에 영원히 속박된 해준과 그런 그를 두고 체념 가득하게 세상을 등진 설애처럼 말이에요. 그곳엔 어떠한 구원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번 작품은 박찬욱이 지금껏 작업한 그 어떤 영화보다도 염세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 축축하고 음험한 세계가 이토록 절망적으로 그려진 이유는 뭘까요? 바로 소통 불가능성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박찬욱이 바라본 오늘날의 세계가 자의식 과잉의 시대임과 동시에 현실이 카메라 속보다 더욱 잔혹한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세계에서는 사랑이란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개인 간의 로맨스라는 관점에서든 비교적 사회적 관점에서든 할 것 없이 말이에요. 서로를 존중하는 양방향 소통이 불가능해지는 시대에 구원의 가능성은 사라지고 사랑이니 죄악이니 하는 것들은 그 개념조차 정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비정상이 자연스럽게 여겨진 세계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정상적일 것을 기대하기는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다른 일방통행로를 달리는 자동차 같은 두 사람의 세계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로맨스와 스릴러라는 장르는 전복되고 붕괴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은 이전까지 박찬욱의 필모그래피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초기작과 후기작 간의 시선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박찬욱이 지속적으로 건드려온 주제는 그가 구성한 불의한 세계로부터 인간이 과연 탈출할 수 있는가를 실험하는 것들이었거든요. 말하자면 초기의 복수 3부작이 탈출 불가능성을 논했고 비교적 후기의 박쥐와 아가씨가 탈출에 대한 희망을 논한 것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번 작품 헤어질 결심은 여기서 더 비관적인 시선으로 옮겨가 불의한 세계로부터의 탈출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논합니다. 단적으로 드러난 대목이 결말부 설애가 선택하는 자살이고요. 비정상화된 세계로부터의 유일한 탈출구는 세계 자체를 등지고 비존재의 공간으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없음을 박찬욱은 그토록 처연하게 논합니다. 결국 이런 세계에서 개인의 선택지는 두 가지밖에 남겨지지 않습니다. 던지는 것과 던져지는 것. 그리고 마치 영화의 제목처럼 두 가지 선택 모두는 나름의 결심을 필요로 합니다. 로맨스가 붕괴하는 것이 개인적 차원에서 세계의 몰락이라면 스릴러가 붕괴하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세계의 몰락입니다. 헤어질 결심은 이 두 가지 붕괴의 과정을 로맨스와 스릴러라는 장르적 특성을 반반씩 빌려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부터 이러한 붕괴, 몰락의 특성을 하나씩 뜯어가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맨스부터요. 영화는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뉘앙스를 지속적으로 화면에 담아내지만 단 한 차례도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사랑에는 내적 논리가 너무나도 부족하죠. 해주는 설애를 좋아하게 된 이유를 설명할 때 자꾸만 말이 달라지고 설애는 자신을 향한 해준의 사랑이 식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야 반동적으로 해준을 사랑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존중 없이 스스로만을 바라보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의식 과잉을 닮았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사랑은 언제까지고 일방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이들의 이런 관계성은 더 이상 오늘날의 사회에서 고전적 의미의 사랑, 마치 1950~60년대의 할리우드와 같은 로맨스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것임을 암시하는 장치일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쓰이는 상징이 바로 두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 기기들입니다. 이 장치들은 작중 두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로 중요하게 등장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전하는 대화의 대부분이 이 기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말보다는 통화와 문자를 하고 음성 메시지를 남기며 중요한 대사는 비서 앱을 통해 번역된 문장으로 듣습니다. 결말부에서는 위치 추적기를 통해 서로의 위치를 뒤쫓기까지 하죠. 그 결과 마음이 심장으로 오역되는 순간의 혼란처럼 두 사람의 사랑은 불통의 아노미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1부와 2부에 걸쳐 두 차례 발생하는 살인사건에서 휴대전화가 주요한 증거로 사용된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스마트 기기의 방점이 찍힌 연출은 결국 두 사람을 자의식 과잉의 시대로 몰아넣고 양방향 소통을 방해하는 요인 중 큰 부분이 스마트 기기에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릴러의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스마트 기기는 세계의 사회적 차원의 몰락 역시 큰 부분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살인사건의 피해자이자 난민 반대 등을 외치던 전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 기도수가 등산을 핑계로 가짜뉴스 등을 퍼나르는 보수 유튜버 행사를 냈다는 점이 대표적입니다. 노골적 알레고리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여성, 이주노동자, 불법 체류자 등을 향한 혐오 감정은 영화 내내 직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해준의 후배 영사 고경표가 역차별 등의 발언을 외치는 게 대표적이죠. 현실에서 그런 혐오 정서의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특히 유튜브였다는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할 겁니다. 영화는 이 지점을 은연중에 지적함으로써 세계의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붕괴가 결국 현대성이라는 시대정신 아래에서 집합한 지점을 예리하게 포착해냅니다. 세계의 이런 사회적 차원의 몰락은 너무 커져버린 자의식으로 인해 누구도 타인을 보지 않게 된 세계에서 어찌 보면 필연적입니다. 집단지성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공동체가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회란 곧 몰락한 사회인 게 당연하잖아요. 아시다시피 규범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시스템이 마비된 세계에서 스릴러라는 장르는 외면받습니다. 그것이 현실과 하등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때문에 고전적 로맨스가 파괴된 것과 정확히 같은 논리로 고전적 스릴러 장르의 문법 역시 파괴되고 맙니다. 징후적인 부분은 이외에도 많습니다. 당장 해준과 설애의 캐릭터성을 비교해보더라도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선 해준은 밤잠을 설쳐가며 강력범죄 사건을 파헤치고자 하는 자부심 강한 경찰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실상 그가 사건을 해결하는 이유를 보면 그건 정의감이나 신념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오히려 사건을 해결함으로써 오는 자기 만족에 가까워 보이죠. 심지어 해준의 아내는 그가 살인사건이 없는 걸 우울해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며 해준을 걱정하지 않던가요? 이처럼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자신만을 여기는 해준과 같은 이들은 고전적 서사에서는 악역으로 그려졌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해준을 비난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한 현대인이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이토록 경찰의 권위가 떨어진 사회에서 진심으로 범인을 잡기 위해 노력한다는 명분이라도 갖고 자부심을 가지던 게 해준이 아니었나요? 그는 결국 이 비정상적인 시대가 만들어낸 주역 캐릭터였던 겁니다. 설애의 경우는 더 극적입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어찌 보면 소시오패스적 인물에 가깝습니다. 그런 캐릭터를 로맨스 영화의 주연으로 설정함으로써 박찬욱은 과연 설애의 사랑을 지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관객들에게 선사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결심을 보고서 설애와 해준의 사랑에 감화되어 그걸 이 시대의 로맨스로 오독하는 관객이 이토록 많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박찬욱의 영화를 이용한 사회 실험이 정확하게 오늘날의 치부를 관통한 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는 자신의 플롯에 대한 오독의 여지를 일부러 작품 속에 남겨둠으로써 자신이 도려내고자 했던 현대성의 단면을 관객들이 스스로 도려내도록 의도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미결 상태였던 영화를 완결의 미학으로 충족시켜준 게 이런 수많은 로맨스에 대한 오해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직 박찬욱만이 천연덕스럽게 이용해낼 수 있는 아이러니인 거죠. 다시 이들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자신의 프라이드만을 위해 사건을 해결하는 경찰과
이익을 위해 남편을 살해하고 남을 다치게 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소시오패스의 사랑, 심지어 불륜이라니. 그 이야기를 직시하다 보면 우리는 사랑과 죄에 대한 양면적인 감정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러한 윤리적 맥락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중요해지는 것은 그 과정에서 몰락하는 세계일 따름이죠. 그렇다면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답해봅시다. 뭐가 어떻게 된 걸까요? 이들은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사랑을 한 걸까요? 과연 이들이 한 게 사랑은 맞고 죄를 짓기는 한 걸까요? 결국 이 영화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역시 앞과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적어도 그 세계 하에서는 정의될 수 없습니다. 내 입가에서 네 귓가로 이동할 수 없는 불가능한 소통처럼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사랑도 죄도 그 어떤 담론도 정의되지 못합니다. 박찬욱은 거기에 더해 이것을 정의하여 답을 내놓는 것이 예술가의 의무가 아님을 항변하고자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영화가 박찬욱의 필모그래피 가운데 가장 시네마적인 작품인 이유이죠. 예술가의 의무는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진 것임을 확실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헤어질 결심은 현대성이라는 슬픈 시대 정신 아래에서 몰락해버린 세계의 회생 불가능성을 말하는 안티 로맨스, 안티 스릴러 영화입니다. 일부의 마지막에서 자살로 종결된 기도수의 사건이 잘못되었음을, 그것도 자신이 설에 대한 감정에 이끌려 오판했음을 깨달은 혜준이 붕괴를 말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로맨스와 스릴러가 동시에 전복되는 그 지점을 정확히 꿰뚫어낸 것에 가깝습니다. 박찬욱은 오늘날의 세계를 정의되는 것조차 거부하는 소통 불가능의 시대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런 그의 판단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날 가장 우리의 세계를 잘 마주해낸 시네마를 만나보게 되었죠. 그는 2022년의 세계에 가장 어울리는 영화적 문법을 발견해냈으며 스크린 밖 세계의 문제의식을 완벽히 장르적 문법 속에서 녹여내고 그것을 전복시키는 데마저 성공해내고 말았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두말할 것 없는 박찬욱의 최고작이며 21세기 한국 영화 시장에서 만들어진 영화 중 최고의 작품입니다. 비록 그것을 인정하는데도 꽤 큰 결심이 필요하겠지만 말이에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년의 영화 김노엘이었습니다.